65세. 아내와 저 30년 넘게 같이 벌었고요. 둘이 합쳐서 14억이 있습니다. 부자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적은 분들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20년 전 45살 때 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을 해야 하나, 예금을 해야 하나, 집은 팔아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 번도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4억을 만든 비결이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게 만든 비결은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05년 45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 넘게 다니고 있었고요. 아이 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큰애가 고3, 둘째가 고1. 아내는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출산하고 10년 넘게 쉬다가 복직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둘이 벌으니까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 선배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55세, 저보다 10년 선배였어요.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셨고, 집도 더 좋은 데 사셨어요. 근데 송별회 자리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근데 어쩌겠어. 나가라는데. 술잔 내려놓으시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보다 10년 더 일하신 분,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신 분, 그런 분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년 뒤에 나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퇴직금 받으면 얼마나 되지? 노후에 월 얼마는 있어야 하지? 근데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보내야 하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줘야 하고, 그거 다 빼면 노후 자금은 언제 모으지? 맞벌이라 수입은 괜찮았는데, 쓸 때도 많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내를 깨웠어요. 당신, 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오늘 선배 송별회 갔다 왔거든. 그분이 자기도 준비 안 됐다고 하시더라.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안했거든요. 막연한 불안감.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했어. 의외였어요.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그 얘기야. 노후 어떡하냐고.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고. 아내 말로는요. 친구들 중에 남편이 명퇴당한 집이 몇 개 있대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난리가 났다고요. 어떤 집은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망했대. 어떤 집은 애들 등록금 내다가 다 썼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둘이 벌잖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둘 다 건강하니까 일하지. 근데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애들 대학 보내려면 얼마 드는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다 꺼내놓고 얘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까지 주면 우리한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몰랐어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예금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일단 알아보자. 주변에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다 섞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급할 때 꺼내 쓰게 되거든요. 노후 자금도 결국 손대게 될 거예요. 통장을 따로 만들자.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하자. 그날 밤 우리가 정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 뭔가 준비를 시작하자. 둘, 돈을 목적별로 나누자. 구체적인 건 아직 몰랐어요. 근데 방향은 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요.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다 달랐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예금만 하면 바보야. 주식 해야 돼.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봤어? 그 친구는 주식으로 꽤 벌었다고 했어요. 몇 천만 원 수익 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선배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식. 그거 도박이야. 나 IMF 때 반 토막 났어. 그 뒤로 절대 안 해. 그 선배는 예금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원금 보장되는 게 어디냐고요. 또 다른 분은 부동산을 추천하셨어요. 땅은 배신 안 해.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놔. 어떤 분은 연금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달러를 사놔야 한다고 하고요. 듣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다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책도 몇 권 읽어봤어요. 재테크 책, 노후 준비 책.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어떤 책은 주식 올인하라고 하고, 어떤 책은 현금이 왕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부동산 갈아타기 하라고 하고,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푸념을 했어요. 다들 하는 말이 달라.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자야? 뭐, 주식하라는 사람, 예금하라는 사람. 그 사람들 노후 준비 다 돼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였어요. 남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하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우리한테 맞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생각이 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남의 말 말고 우리 기준을 세워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식을 할까, 예금을 할까, 부동산을 살까, 연금을 들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게 아쉽고, 다른 걸 고르면 또 그게 아쉽고, 저녁 먹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주식이 좀 무서워. 근데 예금만 하면 물가에 밀린다잖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가? 왜 꼭 하나만 골라야 해? 다 하면 안 돼? 그 말에 멈칫했어요. 다 하면 안 되나?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생각해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주식해야 돼. 아니야, 예금이 최고야. 근데 왜 하나만 해야 하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전문가야? 아니, 그럼 뭐가 오를지 알아? 모르지. 그럼 나누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버텨줄 거 아니야.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가 오를지, 뭐가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다 잃는 거니까. 근데 나눠 놓으면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몰빵하지 말자.
나눠서 준비하자. 뭘 얼마나 나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라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내가 그날 한마디가 20년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됐습니다. 다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제일 중요했어요.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했어요. 주말에 아내랑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펴놓고 계산을 했어요. 일단 우리 수입부터 정리하자. 둘이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서 생활비 빼면 2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200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애들 돈, 등록금이랑 나중에 결혼 자금, 다른 하나는 우리 노후 자금, 그리고 비상금도 있어야 해. 갑자기 아프거나 차 고장 나거나. 아내 말이 맞았어요. 비상금 없으면 다른 통장 손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은 노후 준비용, 100만 원은 등록금, 결혼 자금, 비상금용. 맞벌이니까 가능한 구조였어요. 혼자 벌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분리한 거요. 등록금 통장 돈은 등록금에만, 결혼 자금은 결혼에만, 비상금은 진짜 급할 때만, 노후 준비돈은 절대 안 건드린다.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손 떼지 말자.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급한 일 생기면 비상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약속이 2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돈을 나눈 게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노후 준비로 매달 100만 원씩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해야 했어요. 다 예금에 넣을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때 금리가 4% 정도였나?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은 무서웠어요. IMF 때 망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적금, 나머지 50만 원은 주식. 적금은 안전하게 가져가고 주식은 조금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개별 종목은 무서웠거든요. 어떤 회사가 잘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괜히 샀다가 망하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때 책에서 본 게 있었습니다. S&P 500. 미국의 큰 회사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에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499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망하진 않는다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망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았어요.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다시 투자하기로 했어요. 찾아 쓰지 않고 계속 굴리기로요. 복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배당금을 다시 넣으면 그게 또 불어난다고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은 적금, 매달 50만 원은 S&P 500. 배당금은 제 투자.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나누고 안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50만 원은 적금 통장으로, 50만 원은 S&P 500으로. 처음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50만 원씩 넣어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적금 통장에 600만 원, S&P 500에도 600만 원 넘게.
2년이 지나니까 1200만 원씩, 3년이 지나니까 1800만 원씩, 적금은 꼬박꼬박 이자가 붙고 S&P 500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되는구나. 복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매달 계좌 확인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것 봐. 3년 됐는데 이만큼 모였어.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네. 이대로 20년 하면 진짜 되겠다. 그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숫자가 증명해 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동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요즘 S&P 500 하거든. 3년 됐는데 꽤 괜찮아. 동료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해야 하는데 맨날 미룬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탄했습니다. 주식 시장도 괜찮았고 금리도 나쁘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20년 뒤에는 꽤 모이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순조롭게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반토막 날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이 오고 있었어요. 2008년 9월이었어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라고 미국의 큰 투자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미국 은행이 망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뉴스에서 폭락 얘기만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대공황이 온다. 다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도 불안해서 계좌를 열어봤어요. 열기가 무서웠는데 안 볼 수도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40%. 3년 동안 모은 돈이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1800만 원 넣었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핸드폰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같이 아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주식하자고 해서 넣은 돈인데, 저녁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갔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주식?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빠진 거야? 40%.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모이면 온통 주식 얘기였어요. 나 다 팔았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 바닥이 어딘지 몰라. 저도 솔직히 팔고 싶었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시작한 거 후회도 됐어요. 그냥 예금만 할 걸. 왜 주식을 했을까?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뉴스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다. 내일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 뉴스만 틀면 공포스러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세계 경제 붕괴, 대공황 재현. 전문가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손절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다 보면 다들 주식 얘기였거든요. 누구는 어제 다 팔았대. 누구는 반이라도 건졌대. 그 말 들으면 저도 팔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만 바보같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 회사에서 집에 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계좌 열어보면 매일 숫자가 줄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팔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돈 지금 써야 해? 그 말에 멈칫했어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이지 지금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왜 지금 팔아야 하지?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안 팔면 아직 손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팔면 마이너스 40%가 진짜 손해가 되는 거고, 안 팔면 그냥 화면 위의 숫자일 뿐인 거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인데, 20년 뒤에 올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파는 순간 끝이지만, 버티면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안 팔기로요. 무섭긴 했어요.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잖아.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노후 자금 전부가 주식이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반은 안전하게 은행에 있다는 게 나머지 반을 버티게 해준 거예요. 나눠놓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몰빵했으면 그날 밤 다 팔았을 거예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넣던 50만 원. 이번 달에도 넣어야 하나. 시장이 매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넣으면 그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돈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달은 좀 쉴까? 시장 안정되면 다시 넣을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 달 쉬면 다음 달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쉬자 하면 내일도 쉬게 되고, 그러다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싸게 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3년 전보다 40%나 떨어졌으니까.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어차피 20년 할 거잖아요. 20년 동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을 거예요. 내릴 때 안 사면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달에도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달에도 넣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넣었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까지 저는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넣는다고요? 더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요? 몰라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번 멈추면 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넣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자동이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넣은 돈이 제일 많이 불었다는 걸. 바닥에서 산 게 제일 수익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섭지만 멈추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시장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2009년 말쯤 되니까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게 본전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버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리스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발 폭락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빠졌어요. 2018년에도 한 번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주식 시장도 폭락했고요.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위기가 4~5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계좌가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2008년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떨어져도 결국 올라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지도 않았고, 더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팔자니 2008년에 버틴 게 아깝고, 더 사자니 또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계처럼 매달 넣기만 했습니다. 아내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그냥 놔둘까? 아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쓸 돈 아니잖아.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구는 바닥에서 다 팔고, 누구는 꼭대기에서 몰빵하고, 그분들은 결국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타이밍 맞추려다가 더 잃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꾸준히만 했습니다. 오를 때도 50만 원, 떨어질 때도 50만 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애들 뒷바라지도 했어요. 2006년에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둘째도 들어갔고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요. 근데 등록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냈습니다. 노후 준비 통장은 안 건드렸어요. 그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유혹이 있긴 했어요. 등록금 통장이 바닥날 때 노후 통장에서 좀 빼서 쓸까 하는 생각이요. 근데 아내가 그랬잖아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등록금 모자랄 때는 비상금에서 땡겨 썼어요. 비상금 바닥나면 허리띠 졸라맸고요.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8년. 둘 다 대학 졸업시켰어요.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손잡고 울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해냈구나. 근데 노후 통장은 안 건드렸구나.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애들이 취직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큰애가 2018년에, 둘째가 2020년에요. 결혼 자금도 따로 모아뒀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태줬습니다. 요즘처럼 억 단위로 해준 건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줬어요. 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부모가 노후 준비 안 되면 결국 자기들 짐이 되는 거니까요. 2020년에 둘째 결혼시키고 나니까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어진 거예요. 등록금 통장, 결혼자금 통장 다 비워졌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진짜 해냈다.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노후 자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에 통장 나눈 게 진짜 잘한 일이었습니다. 안 나눴으면 분명히 손댔을 거예요. 2024년 65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35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짐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처음 입사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됐구나.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해줬어요. 20년 전에 봤던 그 선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계좌를 정리해 봤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매달 넣기만 했으니까요. 먼저 S&P 500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4억 5천만 원.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넣은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4억 5천이 돼 있더라고요. 배당금 재투자하고 복리로 굴린 결과였어요. 중간에 폭락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적금은 예금으로 바꿔서 묶어뒀는데요. 이자 붙어서 약 2억 정도 됐어요. S&P 500만큼 많이 불진 않았죠. 근데 이 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잖아요. 위기 때마다 주식 안 팔고 견딘 이유가 이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배당주도 조금씩 모았어요. 월급 여유 있을 때 따로 산 거예요. 생활비 보조하려고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리하면요. S&P 500이 4억 5천, 은행 예금이 2억, 배당주가 1억 5천, 금융자산만 8억이었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 8억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넣은 건데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집이 있잖아요. 2005년에 미분양 아파트 약 2억에 샀었거든요. 지금은 6억 정도 합니다. 이건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전부 합치면 14억. 한 번에 번 돈은 없습니다.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대박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년 동안 꾸준히 넣은 결과예요. 시간이 만들어준 돈이었습니다. 자산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10억이 있어도 매달 까먹기만 하면요. 불안해서 돈을 못 써요. 줄어드는 통장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되거든요. 이번 달에 200 썼으니까 9억 8천 남았네. 다음 달에 또 200 쓰면 9억 6천이네. 이러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게요. 지금 저는 매달 235만 원이 들어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에요. 부부 합쳐서 140만 원 나옵니다. 저는 35년 넘게 냈고요. 아내도 20년 정도 냈거든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보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매달 나오는 돈이에요. 주식이 떨어져도 나오고, 금리가 내려도 나와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노후의 바닥을 잡아주는 돈입니다. 두 번째가 예금 이자예요. 2억을 예금에 넣어두니까 월 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돈은 원금이 안 줄어들잖아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에요. 1억 5천 넣어둔 거에서 월 50만 원 정도 나와요. 140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50만 원. 월 235만 원입니다. 부자들 보면 웃기겠죠? 235만 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근데 저한테는 충분해요. 집은 있으니까 월세 안 내도 되고,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되고, 235만 원이면 생활이 됩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라지는 않아요. S&P 500 배당금은 따로 있어요. 연 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생활비로 안 써요. 여행 가고 싶을 때, 큰 경조사 있을 때, 그때 쓰려고 남겨두는 돈이에요. 작년에 아내랑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여행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노후의 여유더라고요.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을 주는 돈이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요.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급할 게 없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35년 동안 아침마다 전쟁이었거든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뛰어나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회사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고 그게 매일 반복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내려서 천천히 마시고 창밖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요.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어요.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해요. 아파트 뒤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 30분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그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출퇴근하느라 바빠서 볼 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가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내랑 둘이서 뭐 해 먹거나, 가끔 동네 식당 가서 먹거나, 오후에는 책을 읽어요. 현직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TV만 보다 잤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손주들 오면 같이 그림책 보기도 하고요. 낮잠도 자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저녁에는 뉴스 보고 아내랑 수다 떨다가 잠들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달 말에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요. 국민연금 나오고, 이자 나오고, 배당금 나오고,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안도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월급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겠더라고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가능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챕터 16 불안하지 않은 삶. 돌이켜보면요. 제가 잘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둘이 같이 번 거요. 혼자 벌었으면 이 구조가 안 됐어요. 생활비 쓰고 애들 뒷바라지하면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 준 게 컸어요. 둘이 벌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몰빵하지 않은 거요. 주식에 다 넣었으면 2008년에 다 팔았을 거예요. 예금만 했으면 물가에 밀렸을 거고요. 나눠서 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세 번째, 멈추지 않은 거요. 위기가 와도 무서워도 그 달에도 50만 원씩 넣었어요. 기계처럼 20년을 넣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14억이라고 해도 요즘 서울 아파트 하나 값도 안 돼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아내랑 여행 갈 여유도 있으니까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안 흔들리게 가진 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60대, 70대가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건강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먼저일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돈이 새고요. 돈이 새면 건강까지 무너져요. 세 개가 따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르면요. 아무리 준비해도 무너져요. 돈 모아도 소용없고요. 건강 챙겨도 버티기 어려워요. 순서가 틀리면 그래요. 오늘은 이 순서대로 무너진 분들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알고 버틴 분들도요. 박영순 씨는 올해 68세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죠. 남편이랑 둘이 작은 가게 하다가 65세에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공원 산책하고요. 점심 먹고 TV 보고요. 저녁에는 남편이랑 동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큰 병 없이 잘 지냈습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작년 가을에 시작됐어요.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밥 먹으면 더부룩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더 심해졌거든요. 점점 밥맛이 없어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얼굴도 좀 헬쑥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눈치챘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병원 가봐. 영순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말하니까요.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요.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갔잖아요. 접수하고 기다리면 됐거든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앱으로 예약하래요. 영순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카톡이랑 전화만 하거든요. 앱 설치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볼까 했어요. 근데 애들 다 바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어요. 직접 예약하려고요. 예약 앱으로 해주세요. 전화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해요. 한 달이에요. 속 불편한데 한 달을 기다리래요. 영순 씨는 그냥 기다렸어요. 앱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한 달 동안 속은 계속 안 좋았어요. 밥은 점점 더 못 먹었고요. 그냥 참았습니다. 한 달 뒤에 드디어 병원 갔죠. 검사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아직 초기였는데 한 달 사이에 좀 커진 거예요. 수술해야 했어요. 항암도 해야 했고요. 만약 한 달 전에 왔으면 내시경으로 간단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입원도 이틀이면 됐거든요. 근데 늦어지는 바람에 큰 수술 받았죠. 입원 2주 하고 항암 3개월 받았어요. 비용 얘기할게요. 처음 예상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국 6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영순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앱을 몰랐을 뿐이에요. 전화 예약이 한 달 뒤라서 기다린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요. 수술 크기를 바꿨고요.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영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병원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즘 노후가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세상이랑 연결이 끊기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엔 김종수 씨 이야기예요. 올해 71세, 혼자 사는 남성분입니다. 종수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63세에 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98만 원 나와요. 많지 않죠. 근데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월세 35만 원 내고요. 공과금 내고 밥 해 먹으면 빠듯하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가끔 모자라면 적금 조금씩 깨서 썼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문제는 종수 씨가 뭘 몰랐냐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동네 복지관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통신비 감면 받고 계세요? 통신비요? 그게 뭔데요? 종수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이면요. 통신비 월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안 하면 그냥 전액 내는 겁니다. 종수 씨는 6년 동안 몰랐어요. 1만 1천 원 곱하기 72개월이면요. 약 80만 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또 물었어요. 난방비 지원은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어요? 그건 또 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이면요. 겨울마다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년 신청해야 하거든요. 종수 씨는 해당이 안 됐지만요. 다른 건 해당됐습니다. 어르신, 주거급여는요? 주거급여요? 종수 씨는 월세 35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소득 기준 맞으면 주거급여로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더래요. 어르신, 이런 거 다 복지로 앱에 나와요. 복지로요? 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다 알려줘요. 종수 씨는 그런 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담사가 보여줬습니다. 복지로 앱 깔면요.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앱을 깔아야 해요. 그 다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요. 거기서 본인 정보 입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종수 씨는 스마트폰 있어요. 근데 앱 설치 자체를 못 하거든요. 공동인증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상담사가 도와줘서 그날 다 신청했어요. 통신비 감면도 하고요. 주거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근데 종수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통신비 6년이면 80만 원. 주거급여 몇 년이면 수백만 원. 다 합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꽤 됐거든요. 그 돈 대신 종수 씨가 뭘 했냐면요. 적금을 깼어요. 생활비 모자랄 때마다 조금씩 뺐었거든요. 퇴직할 때 적금 3천만 원 들어놔 썼어요. 근데 6년 사이에 절반 넘게 없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요. 가지고 있던 돈을 쓴 거예요. 종수 씨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지로 앱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종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아서 힘들었던 거야. 영순 씨는 병원 못 가서 치료비가 3배 됐죠. 종수 씨는 복지 앱 못 써서 적금이 절반 났어요. 둘 다 똑같아요. 연결이 먼저 끊겼고요. 그 다음에 돈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이정희 씨 이야기예요. 올해 74세, 남편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정희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 했어요. 작은 식당 운영하다가 70세에 정리했거든요. 그때 모아둔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 기초연금 60만 원 더하면 월 190만 원이었거든요.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어요. 아파트 월세 45만 원 내고요. 공과금의 생활비 하면 빠듯하게 맞았습니다. 저축해둔 1억 2천은 비상금으로 놔뒀어요. 큰일 나면 쓰자. 부부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4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거든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왼쪽 몸을 못 쓰게 됐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재활치료 오래 받으셔야 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부터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근데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양병원비가 월 150만 원이었거든요. 간병인까지 쓰면 250만 원이에요. 정희 씨는 간병인 안 쓰기로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간병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1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190만 원인데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남는 돈 40만 원으로 월세 45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결국 저축을 깼어요. 매달 50만 원씩 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희 씨가 매일 요양병원 갔다 오니까요. 교통비가 나가더라고요. 버스비, 택시비, 밥값까지 하면 월 30만 원은 더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저귀값, 물티슈값,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안 주는 건 다 사야 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병원비 150만 원, 월세 45만 원, 교통비랑 잡비 30만 원, 최소한의 생활비 40만 원. 합치면 265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19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정희 씨는 1년을 버텼어요. 7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초기 병원비, 검사비, 이런저런 비용 더하면요. 1년 만에 1,50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 있던 저축이요. 1년 만에 1억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희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5년? 6년? 남편이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요. 본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정희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축을 적게 해서? 아니에요. 1억 2천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문제는 돈이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매달 75만 원씩 새는데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었어. 근데 나가는 속도를 몰랐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영순 씨는 연결 끊겨서 치료비가 커졌죠. 종수 씨는 연결 끊겨서 받을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하니까요. 아무리 모아놔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박상호 씨 이야기예요. 올해 69세, 아내랑 둘이 사는 분입니다. 상호 씨는 앞에 분들이랑 좀 달랐어요. 준비를 잘해둔 편이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잘 썼어요. 복지로 앱도 깔아놨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했습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돈도 괜찮았어요.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2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습니다. 아내랑 둘이 계획도 세웠어요. 70대까지는 여행 다니고 80대부터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상호 씨는 자신 있었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요. 운동도 가끔 했으니까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전날 아내가 물 청소를 했거든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엄청 아팠어요. 근데 참을만 하더래요.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119 불렀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요. 고관절 골절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을 해야 하는데요. 상호 씨가 의욕이 없더래요. 아파서 못하겠어. 내일 할게. 그러다 보니 재활 시기를 놓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요. 걷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거든요. 근육이 빠지니까 다리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못 걷게 됐습니다. 집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요.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갔거든요. 아내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호 씨는 펑펑 울었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낙상 한 번에 이렇게 되다니. 지금 상호 씨는 요양원에 있어요. 아내가 매일 면회 오고요. 재활 치료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상호 씨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연결은 잘 돼 있었어요. 돈도 충분했고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빠졌던 거예요. 몸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낙상 한 번이에요. 겨우 한 번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65세 이상 낙상 사고 중에서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어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상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어. 운동 가끔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 영순 씨는 연결이 끊겨서 무너졌죠. 종수 씨는 연결이 끊겨서 돈을 못 받았고요. 정희 씨는 돈이 한꺼번에 새면서 무너졌어요. 상호 씨는 다 됐었어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건강이 한 번에 무너지니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최영자 씨와 남편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 72세예요. 남편은 75세고요.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부부도 다른 분들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62세에 퇴직했고요. 퇴직금이랑 저축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은 둘이 합쳐서 1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산이 많진 않아서 기초연금도 일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지금까지 괜찮아요. 5년째 안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동네 복지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귀찮았대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남편이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영자 씨가 끌고 갔어요. 같이 배우자.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렇게 6개월 동안 복지관 다녔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앱 설치하는 법 배웠고요. 병원 예약 앱, 복지로 앱, 은행 앱까지 배웠거든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한 번 배우니까 되더래요. 지금은 남편도 혼자서 다 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퇴직하고 나서 통장을 3개로 나눴어요. 복지관에서 노후 재무 교육 들었을 때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이런 거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1년에 쓸 병원비를 미리 빼놓는 거예요. 검진비, 약가, 예상 못한 치료비까지 여기서 쓰거든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큰일 날 때만 쓰는 돈이에요. 이건 웬만하면 안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좋더래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로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통신비 감면 신청했고요. 남편은 경로 우대로 지하철 무료고요. 보청기 살 때 지원금 받는 것도 앱에서 알았습니다. 영자 씨가 계산해 봤어요. 이것저것 신청 안 했으면 1년에 100만 원은 더 나갔을 거래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은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영자 씨 부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 가요. 거기서 같이 걷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낙상 예방 운동도 배웠어요. 균형 잡는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거요. 영자 씨가 그러더래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야.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상호 씨처럼 낙상 한 번에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그걸 막으려고 매일 하는 거래요. 그게 3번째였어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한 거예요. 영자 씨 부부가 특별히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그대로고요. 건강도 아직 괜찮습니다. 뭐가 달랐냐면요. 순서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랑 연결을 안 끊었어요.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았어요. 세 번째,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관리했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한 거야. 연결부터 챙기고, 돈 관리하고, 건강은 꾸준히. 이 순서가 맞더라고. 앞에서 만난 분들은 이 순서를 몰랐어요. 아니, 순서가 있는지도 몰랐죠. 영자 씨 부부는 알았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영순 씨는 68세였죠. 앱을 몰라서 병원 예약을 못했어요. 한 달 늦어진 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습니다. 종수 씨는 71세였어요. 복지로 앱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거든요. 6년 동안 놓친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74세였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저축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상호 씨는 69세였어요.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자 씨 부부가 있었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5년째 버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안 깨고요. 이 5사례를 보면요. 공통점이 보여요. 무너진 분들은 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거든요. 영순 씨를 보세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겼어요. 앱을 못 쓰니까 병원을 못 갔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커졌어요. 돈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앱에 연결이 안 되니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랐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게 됐거든요. 정희 씨는 남편이 쓰러지면서요. 돈이 한꺼번에 새기 시작했어요.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상호 씨는 연결도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니까요. 다 소용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영자 씨 부부는요. 연결부터 챙겼어요. 스마트폰 배우고 앱 깔았거든요. 그 다음 돈 관리했어요. 통장 3개로 나눠서 세는 걸 막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했어요. 낙상 안 하려고 매일 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예요. 그냥 3가지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연결이에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끊기면요.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거든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에요. 근데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새지 않게 막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도요. 한 번에 나가면 버틸 수 없거든요. 정희 씨처럼요. 세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요. 준비 순서로는 3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상호 씨 기억하시죠? 연결 잘 되고 돈 있었는데요. 낙상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정리할게요. 요즘 노후는 이 순서로 무너져요. 첫 번째, 연결이 끊겨요. 두 번째,
돈이 새기 시작해요. 세 번째, 건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이 순서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요.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 못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요. 복지 신청도 앱으로 하고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영순 씨 기억나시죠? 앱 못 써서 병원 한 달 늦게 갔어요. 그게 치료비를 3배로 만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어렵다고 안 배우면요. 세상이랑 점점 멀어져요.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복지관 가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교육 무료로 해줘요.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데 있거든요. 혼자 배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 돼요. 영자 씨 부부도 복지관에서 배웠잖아요.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이것만 하면 돼요. 카카오톡 보내기, 병원 예약 앱 쓰기, 복지로 앱 설치하기. 이 3개만 되면 일단 연결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앱 꼭 깔아두세요. 거기 들어가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나와요. 종수 씨가 6년 동안 몰랐던 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복지로 앱 쓰기 어려우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요. 물어봐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거요. 이제 두 번째예요.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요. 정혜 씨 기억나시죠? 저축 1억 2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남편 쓰러지고 1년 만에 1,500만 원 나갔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가는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자 씨 부부처럼 통장을 나누세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예요. 매달 쓰는 돈만 넣어두는 거예요. 월세, 공과금, 식비,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이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병원비는 따로 빼놔야 해요. 1년에 얼마나 쓸지 대략 계산해 보세요. 정기검진, 약값, 갑자기 아플 때 비용까지요. 그 돈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에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때만 쓰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돈이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요.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보여요. 한꺼번에 새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간병비 대비를 해두세요. 정희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간병비였거든요. 요양병원비 월 150만 원의 간병비까지 하면 250만 원이었어요. 이게 몇 년 가면 저축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등급받으면 요양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 연결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고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두 번째, 돈 준비. 통장 3개로 나누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간병비 대비도 미리 알아두고요. 이 2개가 먼저예요. 이게 돼야 세 번째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예요.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요. 상호 씨 기억나시죠? 연결도 잘 되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낙상 한 번에 요양원까지 갔거든요. 건강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일 갑자기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건강 준비는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무너지게 막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낙상이에요. 안 넘어지는 거요.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에 낙상이 꽤 높아요.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거든요. 살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걸어요. 상호 씨처럼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근력이랑 균형이요. 근력이 있어야 다리가 버텨요. 균형이 있어야 안 넘어지고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돼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영자 씨 부부가 뭘 했냐면요. 아침마다 30분 걸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운 낙상 예방 운동 했거든요. 낙상 예방 운동은 간단해요. 한 발로 10초 서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요. 그리고 집 안점검도 하세요. 상호 씨가 어디서 넘어졌냐면요. 화장실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세요. 손잡이도 달아두면 좋고요. 문턱 높은 데는 조심하세요. 낙상 사고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나요. 밖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래서 집 안점검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준비예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게 막는 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는 거요. 나중에 누가 돌볼 건지, 비용은 누가 낼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이런 거 미리 안 정해두면요. 나중에 반드시 싸워요. 진짜예요.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요. 내가 모셔라. 왜 나만 해야 해? 돈은 누가 낼 건데? 이런 얘기 나오면 가족 사이가 멀어져요.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미리 정해둬야 해요. 힘들 때 정하려면 싸우거든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뭘 정해야 하냐면요. 첫째, 돌봄이에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볼 건지, 자녀가 할 건지, 요양보호사 쓸 건지, 요양원 갈 건지. 둘째, 비용이에요. 돌봄 비용은 누가 낼 건지, 본인 저축으로 할 건지, 자녀가 나눌 건지. 셋째, 장소예요. 어디서 살 건지,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자녀 집으로 갈 건지, 시설로 갈 건지. 이 세 가지를 가족이랑 얘기해 보세요. 명절에 모였을 때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무겁게 말고요. 우리 나중 얘기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로 남겨두세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러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좋아요. 정리할게요. 세 번째, 건강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이 세 가지요.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준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기. 이 순서 기억하세요. 연결, 돈, 건강. 그리고 가족. 요즘 노후는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세상이랑 연결이 끊겨요.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복지도 못 받아요.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이 새기 시작해요. 치료비가 커지고 받을 돈은 못 받고요. 저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무너져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이 순서로 해야 해요. 첫 번째, 세상이랑 끊기지 않는 준비. 스마트폰 배우고 복지로 앱 깔아두세요. 모르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한꺼번에 새지 않게 하는 준비. 통장 나눠서 관리하고요. 의료비는 따로 빼놓으세요. 세 번째, 건강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준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요. 낙상 안 하게 집 안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랑 미리 정해두세요. 돌봄, 비용, 장소. 힘들 때 정하면 싸워요. 괜찮을 때 정해야 합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나이 들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연결, 돈, 건강. 이 순서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에 부모님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보내드려도 좋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